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부혁신론, 공직윤리론 뭐 이런 과목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선배들인 대학원생들 만나고 있습니다. 석박사과정 학생들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주의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기말고사 기간인데 그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저랑 머리를 좀 식히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을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뭘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우리가 방탄소년단 BTS 음악을 틀었는데요. 이것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차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교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실 거고요. 또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또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입니다. 저희 동창생들 얼굴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교수는 조국 교수라는 제 친구입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바로 어저께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 나경원이라고 하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4번 당선된 4선 국회의원입니다. 밑에 있는 세 사람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제주도지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책 제목 말하면 알 겁니다. 이분이 있죠? 이분은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시 교수님 이름 아세요? 저 교수님? 안 읽으셨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야, 요새는 안 읽나 보죠? 옛날에는 참 잘 나가는 교수였는데,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름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김상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회사 이름 대면 여러분 전부 아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쓰실 때에 제일 많이 쓰는 포탈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포탈? 예, 네이버, 그죠? 네이버의 사장입니다. 김상헌이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 뒤에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여기는 하버드 대학의 메인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 아주대학 도서관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의 메인 도서관은 정말 이쁘고, 제가 여기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집중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곳이고요. 얼마나 크냐 하면, 혹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찾으러 갔다가 개가식 도서관인데, 우리처럼 번호를 뽑아가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책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약 3, 40분을 헤매야 책을 찾을 수가 있고, 책은 찾았는데 도서관을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1시간을 헤맨 그런 정도의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근데 상당히 무섭습니다. 들어가면 혼자서 길 찾고 헤매다가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덜컥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주대학이 공대가 굉장히 강한데 버지니아 텍이라는 학교도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그 공학에 강한 학교입니다. 학교 세팅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오늘 학부생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받고 졸업식을 할 때 박사학위 논문 디펜스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 박사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보시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끝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 제 지도 교수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 디펜스라는 걸 하는데 5명의 위원님들이 앉아서 5명의 위원님들이 저를 한
5시간을 갈굽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5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하셔서 한 5시간을 해서 제가 완전히 이제 진이 빠져버렸습니다. 진이 빠진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그러면 미스터 박이라 그래요. 미스터 박 잠깐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나가서 한 10분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교수님들 5명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미스터 박이란 친구 박사학위를 줘도 될 건가? 아니면 아직 부족하니까 논문을 한 번 더 쓰게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이 그 10분입니다. 기다리기는 10분을 기다렸는데 실은 한 이틀은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 빨리 끝이 안 나지? 아, 이게 또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써야 되나? 고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지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딱 뭐라 그러시냐면 Congratulations, Dr. 박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박이 갑자기 닥터 박이 된 거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논문이 통과됐구나 싶어서 눈물이 좀 이렇게 날라고 합니다. 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늦깎이로 제가 40에 박사학위 유학을 갔는데 40에 간 사람이 그 4년 걸린 박사학위 마치고 울 수가 없어서 44살짜리가 그냥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수님께서 샴페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샴페인 글라스인데 샴페인을 준비해 놓고 저보고 닥터 박이 박사학위 반드시 통과할 거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샴페인을 준비해 놨다고 해서 글라스 6개에 교수님들 5분하고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인 저하고 6명이서 샴페인을 쨍합니다. 축하한다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나서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이 샴페인 잔을 그 심사실에 있던 그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에 집어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독일제 비싼 글라스인데 이거 왜 던집니까 교수님? 아까운데요. 그랬더니 뭐 묻지 말고 무조건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하고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당연히 유리잔이 와자자장 다 깨지겠죠. 근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붙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박사로서 학문의 세계에 나갈 닥터 박이 나라고 하는 지도 교수의 알을 깨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 잔을 깨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자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론도 만들고 독자적인 연구를 해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제가 눈물 게이지가 완전히 눈 밑에까지 가서 막 감동을 받아서 터뜨릴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눈물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벽난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교황성하를 대하듯이 딱 꿇고 앉아서 깨진 유리 조각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빗자루로 살살 쓸어서 담으시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간 40대 중견.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No, this is my job.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멈칫하고 기다렸는데 그 사이 교수님께서 다 쓸어 담고는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버리시면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하면 닥터 박이 세상을 향해서 첫 걸음을 디딜 때 깨어진 유리 조각에 다치지 말라고 지도 교수인 내가 우리 제자인 닥터 박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페이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울어버리고 한 10분가량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세팅이 우리 아주대학도 박사과정 심사하면 저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총장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저렇게 그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해주시면 학교라는 세팅이 너무 마음에 와닿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하게 되고 지도 교수님하고도 평생 교감을 나누는 이런 게 가능한 것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경제신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열독률이 제일 높은 신문이 있는데 그 매일경제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 연결되는
아이폰과 원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매일경제에 지난달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칼럼 쓰고 있으니까 혹시 매일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제 이름 보시고 제 칼럼 보시면 반가운 눈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 뭔가 하는 얘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TV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는 저보다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로서의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는지, 또 학부생인 여러분한테 어떻게 쉽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1차,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4차 산업에 가기 전에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 아주 핵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몸으로 동물, 소나 말을 써서 산업활동에 종사하던 상태에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8세기 1차 산업혁명인데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방적기를 통해서 실을 뽑아내고 직물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사람 손으로 천 하나를 만들려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는 빠른 속도로 직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직물을 영국이 가지고 전 세계에 싼 값에 옷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소위 대영 제국에 해는 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온 세계에 물건을 팔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에 의한 세계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기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차입니다. 전기 기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을을 하나 넘어서 산을 건너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걸어서 가기 때문에 막 석 달씩, 두 달씩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저 땅끝 마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4시간이면 충분한 시기 아닙니까? 전기기관차의 발명, 즉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류의 큰 변화, 사람이 걸어서 2달, 석 달 걸리던 거리를 짧은 시간에 10시간 이내에 혹은 4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통수단의 혁명이 또 1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세계를 점령했던 이후에는 전기로 만든 배가 또 있습니다. 전기로 만든 배를 가지고, 전기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팔고 또 필요한 자원을 수입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인간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축적되는 부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1차 산업혁명. 즉 1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2차 산업혁명은 지금 여러분 생활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여러분, 전기의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에 만약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깜깜한데 강의가 될 리가 만무하고요. 밤에 생활이라는 게 거의 되질 않습니다. 책을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전에 우리 말에 사자성어 중에 형설지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딧불의 빛에 책을 읽고 하얀 눈빛에 책을 읽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인데, 전기가 등장한 이후는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가 또 여러분 이 건물이 12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2층짜리 건물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올라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기가 좀 변화가 냉장고라는 변화도 가져오고요. 텔레비전이라는 변화도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 가셔갖고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전기의 발명 이후에
큰 변화가 뭐냐면 산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이제 포드 자동차가 T1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저게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갑니다. 밑에 돌아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벨트에 자동차가 하나씩 지나가면 공장 근로자들은 자기가 끼우는 부품만 딱 끼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사람이 다른 부품을 끼우고 그래서 벨트가 끝나면 자동차가 한 대 생산되어 나오는 소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된 게 전기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증기의 발견과 전기의 발견, 이게 엄청난 인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감히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3차와 4차는 또 뭘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에 저런 왼쪽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지식을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에 지진이 났습니다. 어저께 지진 난 거를 우리가 1시간만 지나도 금방 4.4 지진이 났구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미국은 지진이 잘 안 나는 곳인데 특별히 지진이 났죠. 뉴스거리가 됩니다. 이제 과거 같으면 그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지려면은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노트북 켜놓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인데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능해져서 인류의 생활, 산업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이 제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 이건 또 그럼 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 전기나 컴퓨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걸 예측하는 모임인데 거기 의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유태인인데 이분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 겨울에 열리는데 2016년 1월에 있었던 다보스에 있었던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분이 이미 이런 혁명적 변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저 견해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로버트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분 책으로 공부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안 일어났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목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에 그 기술을 조금 응용한 게 불과하지 전기나 전기가 사람의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만큼 변화를 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둘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GPT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거 대학원 혹시 가시게 되면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거고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The Economist 같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는 늘 GPT에 관한 칼럼이 한 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GPT는 뭐냐? General Purpose Technology. 우리말로는 범용 기술이야. 범용 기술. 즉 기술이 한 개만 딱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파생되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이걸 GPT라고 합니다. 이 General Purpose Technology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와 전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거는 GPT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괄하고 하는 이 다른 우리 발전들, 소위 AI 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과연 GPT이냐, 범용 기술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과연 AI가 GPT일까 아닐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GPT인가 아닌가? 이게 논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면 이 논쟁을 따지고 들어가서 이게 GPT냐 아니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세계 G1이나 G2 국가도 아니고 그거 논쟁하다가 날쌔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린 논쟁은 있지만 그 논쟁을
쫓아가서 그 논쟁 자체에 뛰어들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준비를 해가는 게, 실천적으로 준비를 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 의하면은요, 구글 검색 기능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검색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작년에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4차 산업혁명 검색을 많이 했을까? 다른 나라보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상하죠?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알파고가 우리나라 와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호텔에서 바둑 5번을 두게 됩니다. 알파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I 바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 또는 뭐 로봇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5번기를 갖고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게 됩니다. 4번을 내리치죠. 그래서 이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저렇게 로봇한테 지다니, 도대체 AI가 뭔데, 4차 산업혁명이 뭔데, 이렇게 검색을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이 알파고가 어느 정도로 진화가 되냐면, 중국에 있는 유명한 바둑 두는 사람, 또 뭐 다른 나라의 바둑도, 일본에 있는 사람, 전부 바둑을 두는데 인간이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딱 한 번 이긴 게 이세돌 구단의 한 판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100%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알파고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바둑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알파고는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둡니다. 버전이 뭐 수십 개 나와 있고요. 저 알파고, 처음 나온 알파고는 알파고의 GO가 스몰 GO인데, 두 번째 나온 알파고는 대문자 G를 쓴 알파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자꾸 바꿔서 버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나왔는데, 알파고 자기들끼리 바둑을 두고 거기서 나온 바둑의 이 기보를 다시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둑을 두면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어떨 때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자러 가기도 하고, 이틀 걸리기도 해서 봉수라는 걸 합니다. 즉, 밥을 먹으러 갈 때 다음 사람이 어디 둘지를 찍어서 심판한테 주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알고 가면 밥 먹으러 가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음 수를 연구해 오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봉수라는 걸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알파고 뜬 바둑은 얼마나 걸릴까요? 알파고 뜬 바둑은 여러분 놀랍게도 한 판을 뜨는데 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대문자 알파고와 소문자 알파고가 6분 만에 바둑을 끝냅니다. 즉 스몰이 딱 뜨면 라지 G는 바로 뜨는 거죠.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게 6분 만에 바둑이 끝날 정도로 인간의 지능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위 싱글레리티 포인트까지 간 게 아니냐는 걱정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기술이 있고요. 여기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3D 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게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만들고요. 이 집도 짓습니다. 집도. 그 정도로 지금 3D 프린터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죠. 바이오 신압 개발도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고, 이건 퀀텀 컴퓨팅이 가능한 칩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인데, 역시 그래도 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총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만 바뀌는 게 아니라 경제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회사를 한번 볼게요. 우버라는 택시 회사가 있고요. 페이스북,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이게 4차 산업혁명 경제 시대의 총알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는 학생들이 적으면 학생들이 읽으라고 제가 하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버는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동차가 없습니다. 남이 가진 자동차를 우버는 플랫폼만 제공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남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우버가 가져갑니다. 껍데기, 틀, 형이라고 하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의 경제 법칙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에는 하루만 해도 수많은 콘텐츠가 올라가죠. 저만 해도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라서 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뉴스가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올린 거죠. 페이스북사가 올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이, 브라질에 있는 하버드 동창생이, 싱가포르에 있는 하버드 동창생이 그날 싱가포르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다 이렇게 올려서 제가 빨리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안 올립니다. 돈만 법니다. 남들이 일 다 하고. 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기업은 중국의 알리바바죠. 마윈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 목록이 없어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생산한 A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올려서 사려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판매가 되게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게 알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숙박업체니까 호텔이 있어야 될 텐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자기가 가진 호텔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서 내놓고 전혀 모르는 미국 사람이 와서 쓰고 돈을 에어비앤비에 내면 에어비앤비가 저한테 송금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에어비앤비는 자기 호텔 관리할 필요가 없고 청소도 할 필요가 없고 일꾼을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플랫폼 이코노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능한 새로운 경제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로봇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대체해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봇이 회사로 들어가고요. 사람들은 짐을 싸서 전부 떠나고 있는 이 회사의 세팅이고, 요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던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을 이 로봇이 들어와서 넌 이제 나가, 내가 할게, 이렇게 돼서 일자리들이 전부 없어질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한쪽 주장이고요. 또는 아주 잘 되면 로봇하고 인간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악수하듯이 협력해서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 3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아마존이 과거에 제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는 책만 파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팝니다. 자동차도 팔고 집까지 팝니다. 그 아마존의 물건을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주문을 했는데, 책을 주문하면 서가에 있는 책을 사람이 뽑아서 포장을 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키바라고 하는 아마존이 개발한 로봇이 주문이,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으면 자동으로 키바한테 들어가서 키바가 책을 뽑고 자동으로 포장을 해서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사람이 필요치 않은 거죠. 이게 아마존의 키바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걱정,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AI 변호사 로스라고 하는 첫 변호사가, 소위 이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마저 AI가 로펌에 드디어 취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AI 의사입니다. AI 의사, 우리 미국은 뭐 AI 의사가 굉장히 많고요. 한국에 AI 의사가 도입됐다고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났습니다. AI가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존의 키바처럼 단순 업무, 즉 책을 뽑아서 포장하는 단순 업무의 공장 노동자들을 AI 로봇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공장 노동자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로봇을 한번 개발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나 회사는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AI 로봇이 나오게 되고 그것만 나올 거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소득 전문 직종, 여기는 개발하는데 돈은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 변호사나 의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엄청나게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나 변호사를 대체하는 AI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로 들어가면 사람의 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저기까지는 진출을 못하겠지. 그래서 앞에 제가 BTS를 보여드린 건데 BTS 우리 청년들, 잘생긴 7명 청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까 군무를 추고 칼군무를 춥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데 만약 저걸 AI가 대체하면 과연 인기가 있겠는가라는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건 대체 못하겠지 하는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을만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하는 것까지 이미 AI가 침투를 해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키바만 예상했다가 소설을 쓰는 사람까지 나온 것처럼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변화가 특징이라는 게 이게 소위 The Inevitable이라고 하는 케빈 켈리라고 하는 MIT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은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4가지 특징이 이겁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걸로 되어가더라. becoming이라고 이 사람이 썼는데 또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 변화하는 유동적인 거로 간다. 유동적인 거로 flowing.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는 sharing의 방식으로 가고 또 과거에는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섞이는 remixing이라고 하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이 4가지 추세가 뭐냐면 자꾸 흐르고 공유하고 뒤섞이고 변화해가는 이런 시기로 바뀌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특징이 빨리 변하고 신속히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은 소위 singularity point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ingularity point라는 건 뭐냐면 로봇의 AI의 두뇌가 인간을 능가하는 때가 언젠가 올 건데 그게 언제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 포인트, 그 시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singularity point라고 합니다. 신문 읽으면, 영자 신문 읽으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 신문은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ingularity point. singularity point는 로봇의 지능이 인간을 추월해서 인간이 로봇에 종속되는 시점입니다. 2045년, 지금부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몇 년만 지나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이끌어갈 때, 그때가 바로 저런 로봇이 인간을 추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레이 커즈와일이 한국에 초청되어 왔었습니다. 매일신문 초청을 왔는데 그때는 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게 한 2, 3년 더 땡겨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하고 갔습니다. 놀라운 시기입니다. 자, 영국의 데이비드 레비가 얘기했는데 2050년이 되면 인간과 로봇의 합법적인 결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쯤 되면 인간과 로봇이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기 중요한 거는 2050년이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겁니다. 로봇하고 하는 결혼이 합법화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2050년 이전에는 비합법적인 결혼은 사실상의 혼인은 이미 존재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간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한국에 요새 책 많이 팔고 자주 옵니다. 유발 하라리는 아시죠? 호모데우스라는 책 쓴 사람. 이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호모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호모 데우스라는 새로운 종으로 넘어갈 거다. 호모 데우스는 뭐냐? 각종 AI 기기를 우리 몸에 끼운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고 다치고 눈도 침침해지고 뭐 이렇게 늙어가면 변화하겠지만 호모 데우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AI의 발전에 의해서 팔도 갈아 끼우고요. 다리도 갈아 끼우고 눈도 갈아 끼워서 이 변화하는 새로운 종.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더 이상 아니다는 거죠. 호모 데우스라는 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유발 하라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이죠. 여러분들 어깨가 그만큼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의회는요, 2016년에 전자인간, AI죠. AI를 인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전자라는 단어가 붙지만 전자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이미 2016년에 유럽 의회가 지정을 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사람은 소피아라고, 사람이 아니고 로봇인데 로봇 소피아인데, 소피아는 인류 최초의 시민권을 보유한 로봇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피아한테 시민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소피아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자동차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4.4 산업혁명 검색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의 특징이 공대가 강한 데입니다. 이런 그 공대 강한 학교에서 AI 시대의 도래에 정말 기술적으로 빨리 연구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도 지나가시고 박사과정도 가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저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한국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소피아가 한국에 와서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대담을 하는 장면. 아직 한국말까지는 딥러닝이 안 됐는지 간단히 안녕하세요 인사말만 했지만 사회자가 영어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합법적 결혼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이 로봇을 48개 얼굴 형태와 몸매, 피부 색깔 이런 걸 골라서 제작 로봇을 주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합법적인 형태로 주문한 로봇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진짜 2050년 가면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피아의 진보 속도를 보면요. 소피아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저거 말을 다 알아듣고 정확한 답을 하잖아요. 음식을 먹느냐고 물으니까 로봇은 음식 안 먹는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소피아 음식 안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드디어 신의 영역에까지 인간이 가는가 하는 염려도 되지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정리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AI를 비롯한 기술이 급격히 빨리 변화하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플로잉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리믹싱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섞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 변화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요. 이런 시대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조금 후반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어도 3가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가버넌스 관련해서 정부가 변해야 되고 정치가 변해야 되고 사회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주제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학생이 많으니까 질문하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저는 아주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성적의 70%를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즉 손을 들어서 질문하느냐, 좋은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고요.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성적은 30%밖에 안 매기더라고요. 제가 하버드 처음 갔을 때 교수님이 학생 이름이 들어있는 명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섞어요. 섞어서 하나를 딱 뽑습니다. 뽑아갖고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참여 형태의 수업이 이미 다른 나라들은 막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스파르타식의 교육 방식, 일방적인 강의 방식은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제가 영국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독일에도 가봤고
미국에서는 물론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만은 우리만 이렇게 수업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질문이 오고 가고 해야 정상적인 거고요. 제가 하버드에서 조교를 할 때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가 손드는지 출석부 옆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를 쳐서 질문 아주 잘하는 사람은 2개를 칩니다. 학기 말이 되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성적의 70%를 그걸로 줍니다. 30%는 페이퍼 낸 걸로 하고요. 지금 제 수업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이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 만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야 어렵지? 정부가 도와줄게. 우리 돈으로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부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만능주의인데 여러분 저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플로잉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변화를 예측해서 야 이건 내가 해줄게, 내가 준비해줄게, 대비해줄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부 만능주의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특징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R&D하고 교육하고 인프라 3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각각 얘기를 해봅시다. R&D는 뭐냐?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 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플 아이폰에는 핵심 기술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12개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GPS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GPS 기능으로 길도 찾아가고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표시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멀티 터치 스크린이라 해서 스크린 터치해서 틱틱 찍으면 키보드나 마우스로 찾아가지 않아도 바로 터치가 되고 다음 화면 넘어가는 멀티 터치 스크린 방식이 있죠. 등등등 해서 이 12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게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누가 개발한 거냐? 미국 국방부가 개발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왜? GPS 뭐 때문에 개발하겠습니까? GPS라는 게 뭡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되겠다 해놓고 손으로 찾아가서 하다 보면 엉뚱한 데 때려서 민간인들이 막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국방부가 30년을 걸려서 GPS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목표물에 미사일을 쏘아보낼 수 있게 되는 군사무기 개발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됩니다.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됩니다. 근데 12가지 국방부가 개발한 기술을 모두 모은 천재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가 이 기술을 모아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간이 이 기술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시 직원이라고 하는 준말인데 임원은 3년, 5년 하면 굉장히 길게 하는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소위 자본을 투입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줘야 그걸 민간이 받아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patience capital, 인내 자본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인내 자본. 인내 자본은 정부 이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R&D에 투자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재교육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라는 거는요, 우리처럼 일방적인 강의,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찍기 하는 방식, 열심히 외워가서 찍는 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창의력을 배양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친구들을 배려해서 같이 팀워크로 뭐 연구를 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바칼로레아에서 나온 질문을 제가 뭐 5개만 꺼내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한테 물으면 답이 과연 나올까? 프랑스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험을 이런 질문으로 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무 질문 하나 찍어볼까요? 4번째 거 한번 볼까요? 미술 작품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워야 하는가? 이게 기말고사 문제나 여러분 친 수능 대신에 대학 입학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답을 할지 저는 정말 저도 자신이 없는 질문들이고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런 바칼로레아 방식의 생각하는, 사고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1, 2, 3, 4, 5를 찍어서 그걸 채점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바꿔주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거나 도태하고 말 거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1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20위, 30위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그걸로 교육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대에 한 번 배운 교육으로 그 기술로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그 직장이, 그 직업이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언제 로봇이 그 기술을 대체할지도 모르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이 사장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재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뭐 5만 가지 복지정책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더라도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다가 일 잘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그 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업자로 평생 나라에서 얼마 안 되는 돈 받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30대, 40대 막 실업되는 시절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 이제 다음 한 2년 뒤에는 어떤 자리들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취업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식이 이런 선순환 방식을 돌아가는 것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라고 하는데 Labor Market Policy를 써야지 여러분들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인프라를 잘 깔아줘야 됩니다. 이걸 잘 깔아줘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경제 주체들이 걱정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프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인 인프라입니다. 도로, 다리, 뭐 길 이런 것들이 잘 공원 이런 것들이 잘 닦여져야 여러분들이 휴식도 취하고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일도 보고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망합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엊그제 일어났던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KTX의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쳤죠. 그죠? 뭐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되면 KTX를 타고 SRT를 타는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뭐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창의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비행기가 안 가네.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게 언제 저 꼴이 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양시에서 자기 차를 몰고 가시던 70대 노인이 자동차 바로 밑에서 뜨거운 물이 터져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데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어제 목동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나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은 즉 열파이프 온수관이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대학에 있는 광교 신도시도 열파이프관이 밑으로 땅 밑으로 쭉 연결이 돼서 집으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아파트 진지가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프라입니다. 이런 거를 정부가 안전하게 빨리 새 파이프로 갈아주고 20년이 되면 새 동파이프로 갈아서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안 해주면 모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KTX 사고랑 그 온수 파이프 파열 사고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정부가 예를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프라스트럭처는 가상세계입니다. 지금 5G 체제를 놓고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빨리 5G 시스템 같은 이런 사이버 세계에서의 가상 세계에서의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국력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주대학 공대생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이런 부분에 빨리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적인 인프라입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G20 국가에 들어가고 G10 국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손잡아주지 않으면은 세상이 더 이상 살고 싶은 곳,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제공을 하고 가버넌스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다 좋은데 정치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만 사류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한 기술 진보라든지 인프라에 까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을 정치가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지금 뭐 지난주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도 실용주의입니다. 이념에 빠지지 않고 중도 실용으로 프랑스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프랑스 개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크롱의 정책을 보면 좌파, 우파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시면은 친시장,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하는 등 우파적인 정책을 자유주의, 자유경제 정책을 쓰는가 하면 또 사회 안전망은 강화를 해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아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지 정책만 너무 편다든지 또는 기업 위주로만 너무 정책을 간다든지 하면 기업이 존재하기 어렵고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을 버리고 이념 싸움하고 있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 거죠.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제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게 의원 수를 3분의 1로 줄입니다. 많아봐야 잘 안 된다. 가족 채용 금지시키고 뭐 국방비는 대신에 확장을 하고 EU도 단합을 시키고 하는 이런 주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많이 배워서 중도 실용 정치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축은커녕 다시 또 더 늘리겠다. 지금 300명인데 380명까지는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지난주에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지켜보는 사회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 아깝다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더 늘려가는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시국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빅 소사이어티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하는 수상이 빅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서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진행이 되니까 앞에서 제가 정부가 해야 될 일 얘기했지만 정부만 무슨 일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손을 잡아야 되느냐면 이렇게 시민단체, 정부, 학교, 우리 아주대학 같은 학교들, 그 종교단체 이런 단체들까지 모두 손을 잡고 빅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함께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가기 어렵겠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가 모든 복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센병?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습니까? 옛날엔 나병 그랬는데 나병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문둥병은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센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나병, 그전에는 문둥이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집니다. 코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진다든지 손가락이 없어진다든지 귀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 고 물으면 보통 소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은 소록도에는 중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북쪽에 제일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신체 일부분이 없어지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쫓겨나서 섬으로 가든지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이 경기도 북부입니다. 휴전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휴전선 넘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의 산에 가면 한센 마을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일 많은 한센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들 지금은 전염이 안 됩니다. 약이 좋아져서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만 있는, 그래서 컨테인 한다고 하는데 컨테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보면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참 어렵게 사시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한글. 그래서 제가 아니 한글도 안 배우신 한국인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귀가 한쪽이 이렇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거죠. 그 학교에 쫓겨나서 마을에서 떨어진 데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 보니까 한글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그럼 배우면 지금 배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그랬더니 한글을 배워서 친척들 고향 마을에 편지를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눈물 나죠? 정말 한글도 못 배우고 친척들한테 편지 한번 못 쓰는 이런 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까지 도와주는 것을 정부가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니, 아까 시민단체니, 학교니 이런 데서 좀 도와줘요. 실제로 이것도 한 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한글을 배우고 틀린 철자법으로 고향 마을에 편지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부가 그런 작은 부분까지 가서 정말 해주면 좋겠지만 공무원 100만 공무원으로 그런 거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데이비드 캐머런의 빅 소사이티 개념을 내세운 겁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는 줘야 되는데 정부가 하기 힘드니까 종교단체, 학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좀 같이 도와서 영국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한 것이 데이비드 캐머런의 빅 소사이티 개념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맞추는 분한테는 제가 쓰는 볼펜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당연히 어디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이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 에베레스트가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일까? 안경 낀 친구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얘기해봐요. 예, 그 땅에서 제일 위에 있기 때문이죠. 땅에서 제일 멀어서, 그죠? 예. 그쵸, 좋은 대답입니다. 정답은 없는 넌센스 퀴즈인데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또 혹시 저기 남자 학생 아주 과감하게 손 들었어. 다 맞출 것 같아. 예, 저 전자공학과 안창훈이고요. 네. 그 에버레스트를 영어로 하면은 에버레스트니까 지금까지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아주 훌륭한 답인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저 답은 굉장히 훌륭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잖아요. 에버레스트. 그 EST로 끝났으니까 최상급이기도 하고, 그죠? 아주 창의적인 대답입니다. 마이크 가져가신 분 오셔갖고 제 볼펜을 제 친구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여러분 드립니다.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부연 설명을. 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봅시다.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이 태평양 한복판에 있다. 태평양 한복판에 있다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을 수가 있을까?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있으면 세계에서 높을 수가 있을까? 미국에 가면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90번 길을 따라서 일주일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달려갈 때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평선을 달려가야 됩니다. 대평원이라고 하는데 이 대평원에 산이 하나 솟아있으면 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을까? 전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이안 마운틴즈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러 와 계십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돌려서 한 번씩 작작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좋은 친구, 이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아주대학 학생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등 두들겨주고 박수 쳐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맥이 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의 한 부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다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고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 K2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K2도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봉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K2도 나오고 에베레스트도 나오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학부생인데 지금부터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히말라야 산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격려도 하는 모임 만들어 가서 평생 동지로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제가 제 대학 동창들 사진을 5명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AI가 어떻게 된다, 또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된다, 애플이 어떻게 된다, 아마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들이 그 모임에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도 우리 아주대 학생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같이 만들어 가준다면 누군가는 에베레스트 나오고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맥에 기대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시 합격한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생들이나 외교안보연구원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강의하고 나면 학생들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히말라야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공부하겠다는 좋은 소식을 갖고 연말 되면 저를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합니다. 우리 아주대 학생들도 혼자서는 절대로 4차 산업 파고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동료들하고 빅 서사이티를 생각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생각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박수 쳐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빠른 속도로 넘어간 나라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중심 도시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이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 살아왔을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1000년에는 바그다드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여러분 아시죠?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나르는 양탄자가 있고 열려라 참게 하면 금이 막 쏟아지고 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성한 건물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전부 파괴가 되어서 여러분 가보시면 성한 건물이고 총탄 자국, 포탄 자국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300년이 지납니다. 1300년에는 다두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는 징기스칸의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몽골 제국이 망하고 나서. 1200년, 다시 200년에 1500년에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죠.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활발하고 뛰어났던 문명이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무적 함대를 바탕으로 세계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다시 100년이 지나면 1700년은 베르사유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에 가면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저 궁전을 지으려면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잘 따라간 거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세계 무역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장악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온 것이 팍스 브리타니카 1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나오게 되고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가 충만한 도시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2000년에는 뉴욕입니다.
미국이 G1 국가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뉴욕 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박물관만 다니고 미술관만 다녀도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계 최대의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서기 1000년에서 300년, 200년, 그 다음부터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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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아무리 세계 최대의 도시,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전한 도시라 하더라도 100년 이상 가지를 않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지금은 뉴욕이지만은 이게 2100년이 되면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인구가 많은 뉴델리나 샹하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2100년은 그렇지만 다시 100년이 지나서 2200년이 되면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이 지도상에 깃발을 꽂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2200년은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꽂을까라는 질문을 영어로는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열린 질문 여러분한테 던져봅니다. 2200년에는 어느 나라가 지구상에 이 지도상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AI 시대가 되더라도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는 국가는 따로 또 있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한 2200년 정도 가서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 수원이 저 지도상에 깃발 한번 꽂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 시작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주대 학생들이 서로 동료들하고 도와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에 저런 미래가 오픈 퀘스천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대 학생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 가다 보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게 저 지도상에 깃발을 꽂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학생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쯤 되면 대한민국이 저 지도상에 깃발을 꽂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겠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아주대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지도 그림 하나 머리에 넣고 가셔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고 그 중에 에베레스트가 한국이 되도록 노력하는 아주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학기말 마지막에 다음 주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체력 잘 관리하시고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겨울방학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